제 할머니인 척하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재개발 지구의 막다른 골목.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유통업계의 거물. 72살의 오윤숙 회장이 비틀거리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 막다른 담벼락에 부딪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려던 그 순간 16살 소년 지훈이 겁에 질린 회장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괴한들은 여 회장이 어디로 사라진 거냐며 찾고 있었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거친 구둣발 소리가 골목 어귀를 울려댔습니다. 오윤숙 회장은 지훈의 손에 이끌려 낡은 폐지 수레의 칸막이 안쪽 냄새나는 파지더미 사이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아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녀가 지금은 연고도 없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수레 밑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괴한들의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증발한 거야? 험악한 욕설이 골목을 메우자 지우는 태연하게 수레를 고쳐 잡으며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1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오히려 괴한들을 향해 짐짓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들, 남의 집 골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침에 걸려서 길 잃으신 거 겨우 찾았는데 놀라서 자꾸 숨으시잖아요. 책임질 거예요? 소년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사내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보란 듯이 수레 안쪽의 윤숙을 향해 다정한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지훈이가 왔어. 집에 가자, 응? 그 연기 같은 말에 윤숙은 멍한 표정으로 소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괴한들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이끄는 대로 도착한 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오 회장이 평생 발을 들여본 적도 없는 밑바닥의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윤숙은 그곳에 앉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하나둘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이가 이 낯선 소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실 오윤숙 회장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은 그녀의 먼 친척이자 신복이라 믿었던 강태식 사장의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윤숙이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고 사람의 이름을 잊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강태식은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의료진을 매수해 그녀의 상태를 중증인지 장애로 조작했고 그녀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두어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음모를 눈치챈 윤숙이 한밤중에 탈출을 감행했지만 강태식이 보낸 추격조에 의해 이곳 재개발 지구까지 쫓겨오게 된 것이었죠. 제정신이 돌아왔다가도 순식간에 안개가 낀 듯 기억이 사라지는 지독한 병마 속에서 윤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화려한 명예회장의 이름표를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강태식의 소나기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우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윤숙에게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수레에서 주워온 찌그러진 냄비를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갈 곳 없으시면 당분간 여기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눈이 침침해서 할머니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내 할머니인 척 그렇게 계시면 돼요. 윤숙은 소년의 맑은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윤숙은 질문을 던지는 대신 소년이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의 의지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여회장과 폐지 줍는 천재 소년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소년이 단순히 길에서 만난 인연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사라졌던 비극적 사건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작고 초라한 방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거대 기업의 부패를 도려낼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과연 이 소년이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강태식의 마수로부터 오 회장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훈의 집은 비탈진 언덕 끝자락에 매달린 낡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지훈이 주워온 헌책들이 천장까지 위태롭게 쌓여 있었지요. 72평짜리 호화 저택에서 비단 침구를 덮고 자던 오윤숙 회장은 살이 비칠 정도로 얇아진 낡은 담요를 덮은 채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이내 안개가 끼듯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멍하니 벽지를 뜯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양부인 박노인이 고물상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방 한구석에 앉아있는 윤숙을 발견한 박노인은 당황하며 지훈을 찾았지요. 하지만 지훈은 너무나 평연한 얼굴로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길에서 갈 곳 잃은 할머니를 모셔왔으니 당분간 함께 지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고단한 인생이었기에 손주 같은 지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유통업계의 대모는 재개발 지구의 이름 없는 할머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숙은 그곳에서 지내며 지훈의 기묘한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16소녀는 학교에 가는 대신 새벽부터 거리로 나가 폐지를 줍고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녀는 수레에 실린 폐지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지도 않고 정확히 맞췄고 길가에 버려진 영수증이나 전표 쪼가리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적힌 복잡한 숫자들을 통째로 외워버렸지요. 윤숙은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지훈의 그런 비범한 능력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방바닥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수성펜으로 깨알 같은 숫자와 기호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네 고물상들이 거래하는 시세표와 물류의 흐름을 분석한 일종의 통계표였습니다. 윤숙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숫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숫자의 흐름을 읽어온 그녀의 눈에 지훈이 적어 내려가는 공식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생리를 꿰뚫는 천재적인 직관의 산물로 보였습니다. 지훈은 윤숙의 시선을 느끼고는 수줍게 웃으며 적어둔 종이를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고프시지 않냐며 품 안에서 각 구운 붕어빵 2마리를 꺼내 놓았지요. 윤숙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길거리 음식을 받아들고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자식들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이 소녀는 폐지를 팔아번 귀한 돈으로 자신의 끼니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사장은 사라진 윤숙을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며 사설 탐정들을 풀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재개발 구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윤숙이 치매라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이사회에 그녀의 직무 정지 안건을 상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윤숙을 찾아내는 즉시 아무도 모르는 외딴 요양원에 가두어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지요. 한편 지훈의 양부인 박노인은 윤숙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오윤숙 회장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윤숙의 곁에서 잠이 든 지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선택이 그리고 지훈의 태생에 얽힌 잔혹한 진실이 이 노부인의 등장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지훈은 그런 할아버지의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윤숙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과 세상에 버려진 소년 그리고 진실을 숨긴 채 늙어버린 노인. 이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강태식의 마수가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지훈은 할머니라 부르는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능력을 처음으로 위험한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단칸방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오윤숙 회장의 상태는 너를 뛰듯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훈을 자신의 잃어버린 손주라 부르며 눈물로 옷소매를 적시다가도 순식간에 눈빛이 돌변하여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서슬퍼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그 모든 수모와 혼란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소녀는 평생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데 익숙했기에 기억으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이 노인의 발버둥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소년의 인내심보다 빠르게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태식 사장은 윤숙의 실종이 길어지자 초조해진 나머지 재개발 구역 일대에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살포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동네 불량배들과 사설 탐정들이 골목마다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고 지훈의 집 주변에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 가짜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지훈은 폐지를 줍다 우연히 강태식의 회사 이름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계열사에서 폐기 처분된 물류전표와 회계 기록의 사본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한 종이 덤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숫자들 사이로 흐르는 기묘한 왜곡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며칠 밤을 새워 방바닥에 수만 개의 숫자를 나열하며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자금의 흐름, 실체 없는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는 수십억 원의 돈줄기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강태식은 윤숙이 사라진 틈을 타 법원에 금치산자 선고를 신청하고 그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원장과 변호사들을 매수하여 모든 서류 조작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윤숙이 이대로 발견되어 강태식의 손에 넘겨진다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 자신의 이름조차 빼앗긴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노인이 다시는 그 차가운 빗속으로 내던져지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소녀는 그동안 모아온 숫자들의 증거를 토대로 강태식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소년의 힘이었지만 지훈이 가진 천재적인 기억력과 계산 능력은 그 어떤 정교한 보안 시스템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태식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 노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적어 내려가는 숫자들과 오윤숙 회장의 흐릿한 기억이 맞닿는 순간 자신이 평생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매일 밤 지훈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의 부하들이 지훈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린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상금에 눈이 먼 동네 주민의 제보를 받고 들이닥친 것이었죠. 지훈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움츠러든 윤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서늘한 저기를 드러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집,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던 강태식의 부하들은 결국 방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진흙탕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고 구석에 웅크린 윤숙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지훈의 셔츠 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떨고 있는 노부인을 등 뒤로 숨기며 오히려 사내들을 향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수첩 안에는 강태식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세탁, 경로와 물류전표의 숫자를 조작해 비워낸 수백억 원의 행방이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무력으로 윤숙을 끌고 가려 하자 지훈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찢어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강태식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좌 번호와 최근 입금 내역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지요. 당황한 사내들은 즉시 강태식에게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재개발 지구의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식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본 뒤 지훈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거액의 수표 뭉치를 내밀며 노인네를 넘기고 수첩을 태워버리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소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유혹의 덫을 놓은 것이지요. 윤숙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강태식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저 돈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적인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핏줄조차 등을 돌리는 판국의 길에서 주운 노인네를 위해 인생을 바꿀 바보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평생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강태식이 내민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 면전에서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소녀는 강태식이 법원에 제출한 윤숙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명단과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액수를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작 16살짜리 넝마주의 소년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사리를 느꼈지요. 강태식은 부하들에게 지훈을 처리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 방 한쪽에서 숨죽이고 있던 박 노인이 낡은 가스통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치며 살았지만 적어도 지훈의 인생이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만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박 노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강태식은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그 안에 수첩을 넘기지 않으면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소년과 노인을 동시에 매장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이 떠난 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윤숙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숙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왜 자신을 팔지 않았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저 차갑게 식은 윤숙의 손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맹세보다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가족은 안 버려요. 그 짧은 한마디에 윤숙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윤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라 강태식이 쳐놓은 법의 그물을 역으로 이용해 그를 사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시작한 것이지요. 지훈은 머릿속에 저장된 수만 개의 숫자를 조합해 강태식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곁을 지키던 박 노인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실을 윤숙에게 고백하기 위해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태식이 최후 통첩으로 남긴 사흘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구의 낡은 단칸방 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감돌았지요. 박 노인은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낡은 괴짝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36해 전 오윤숙 회장의 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운전기사 박 노인과 갓도를 지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도망쳐온 비겁한 세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잠시 약을 구하러 나간 사이 박 노인은 윤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숙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이라는 옛 호칭을 부르자 기적처럼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오열하며 수십 년 전에 그 참혹했던 사고 날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폭발 사고 현장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박 노인은 뒷좌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자신을 파멸시키려던 당시 가문의 서슬, 퍼런 분위기와 가난에 대한 공포가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자취를 감췄던 것이지요. 윤숙은 박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노인이 내민 빛바랜 사진 속 아이의 발목에는 작고 선명한 반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숙이 평생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제 아들의 아들, 즉 잃어버린 친손자의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지훈이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걷어 올렸을 때 윤숙의 눈에는 불길에 데인 듯 선명한 그 반점이 들어왔습니다. 핏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그녀의 전신을 전율케 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할머니인 척하며 지켰던 그 소년이 사실은 자신의 온 재산과 명예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 윤숙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강태식의 횡령 증거를 넘어 그가 오 회장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주치의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녹취록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친조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도 오로지 자신을 믿어준 한 노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바닥 가득 펼쳐진 복잡한 도표를 가리키며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가 강태식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숙은 소년의 야무진 옆얼굴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언제 다시 기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시한부의 정신이었지만 손자가 마련해준 이 마지막 무대만큼은 여 회장의 품격을 유지하며 버텨내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숨겨두었던 개인 금고의 비밀번호와 비상 연락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전수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서울 시내의 화려한 본사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윤숙 회장의 금치산자 선고 서류를 품에 넣은 채 그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재개발 지구의 초라한 소년 지우는 낡은 교복 대신 박 노인이 평생 아껴온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폐지를 줍던 나약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귀한 진실이라는 무기를 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성처럼 솟아오른 유통그룹의 본사 이사회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식 사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오윤숙 회장의 정신적 무능력을 증명하는 조작된 진단서와 경영권 승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강태식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오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회장 선임을 선포하려던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소년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휠체어에 앉아 서슬 퍼런 눈빛을 빛내는 오윤숙 회장이 있었지요. 지훈은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밀며 당당히 이사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은 당황하며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지훈이 품에서 꺼낸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화면 위로 강태식이 그동안 감춰온 비자금 세탁 경로와 유령 회사의 실체가 숫자의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훈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강태식이 빼돌린 자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의조리기 시작했지요.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저장된 천재적인 데이터들이 강태식이 쌓아온 거짓의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넝마주의 꼬맹이를 데려와 쇼를 하느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오윤숙 회장이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줄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며 강태식을 향해 준엄하게 일갈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물었느냐?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그룹의 적통 후계자다.
동시에 스크린에는 지훈과 오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 박 노인의 양심 고백과 지훈의 천재적 능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무릎을 꺾었고 지훈은 그런 강태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강태식이 오 회장을 해치려 모의했던 음성 녹취록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강태식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법과 절차를 악용해 노년을 짓밟으려던 악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강태식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소년 지훈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조원의 재산보다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진심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소년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오 회장은 지훈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비록 내일이면 다시 손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자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소녀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운명보다 더 깊은 고난 속에서 빚어진 진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주도로 소집된 긴급 이사회장은 흡사 재판장과 같은 서늘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태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윤숙 회장의 정신 감정 결과지와 금치산자 신청 서류를 이사들 앞에 내던졌지요. 그는 오 회장이 이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병세가 깊어졌다며 그룹의 안위를 위해 당장 그녀를 강제 요양원으로 이송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지훈이 민 휠체어에 앉은 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식은 당황하며 경비원들에게 당장 저 근본 없는 꼬맹이와 노인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식이 지난 10년간 물류 전표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완벽한 통계 자료와 주치의를 매수해 오 회장의 병명을 조작하려 했던 은밀한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강태식의 파렴치한 범죄 증거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훈의 멱살을 잡으며 이 아이는 돈을 노리고 노인에게 접근한 사기꾼일 뿐이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오 회장이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며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또렷한 목소리로 이사회장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내 아이이자 이 그룹을 이끌 유일한 나의 손자다. 동시에 스크린에는 지훈과 오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띄워졌습니다. 99.9% 일치. 박 노인이 평생을 숨겨온 진실과 지훈의 천재적인 반격이 만나 강태식이 쳐놓은 법의 그물을 단칼에 베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의 범죄와 혈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회장은 쓰러지는 강태식을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며 비록 기억은 사라질지언정 가족을 선택한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지훈은 승리의 환호 대신 할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보다 자신을 내 아이라고 불러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소년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식은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무시당하던 소년 지우는 대한민국 유통가 최고의 후계자로 화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역전은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 같은 이사회가 끝나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오윤숙 회장의 머릿속 안개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강태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윤숙은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지훈과 박 노인이 있는 재개발 지구의 작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의 귀환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한 행보였지만 그녀에게 그 낡은 단칸방은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아준 기적의 성소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숙의 치매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훈이 곁에 다가와 손을 잡으면 요동치던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평온해졌지요. 지훈은 그룹의 후계자 교육을 받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이면 할머니의 발을 씻겨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숫자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소년의 천재성은 이제 기업의 이윤이 아닌 할머니의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볕이 좋은 오후 윤숙은 정원에 앉아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뺨을 어루만지며 아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강아지 지훈이 왔니? 그것은 인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의 영혼이 쥐어짜낸 마지막 기억의 불꽃이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서로를 구원했던 두 사람에게 혈연이라는 증명서는 그저 뒤늦게 도착한 부록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인 또한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지훈의 곁에서 마지막 참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윤숙은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데려갔던 박노인을 원망하는 대신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생 많았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지만 가장 단단한 가족의 형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지훈은 훗날 성인이 되어 유통그룹의 수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집무실 책상 위에 낡은 폐지술에 모형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지훈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지요. 그것은 화려한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은 사라져도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만은 영혼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소년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지훈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며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윤숙은 이제 지훈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옆집 청년을 보듯 예의 바르게 웃어 보이지만 지훈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지워졌을지언정 자신이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회장님, 저 폐허가 된 놀이공원을 사세요. 철거를 앞둔 새벽 유원지 입구에서 12살 소년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건설업계의 대부 강만수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상무를 쳐다봅니다. 관람차는 멈춘 채 녹슬어 있었고 회전목마는 천막에 덮여 흉물처럼 서 있었죠. 수행원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진 운동화를 신은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철거만 남은 그곳에는 수천억 자산가의 인생을 뒤집을 누군가 숨겨온 거짓말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새벽 안개를 가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유원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년째 멈춰서 있던 녹슨 대관람차의 지지대에 거대한 쇠망치가 사정없이 내리쳐졌습니다. 그 뒤로 거구의 불도저가 낡은 입구 철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12살 소년 한지성이었습니다. 아이는 육중한 중장비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으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멈춰요. 지금 거기 치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성의 절박한 외침에 작업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 소장의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소장은 아이의 어깨를 밀쳐내며 혀를 찼습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 어른들 일하는 데 와서 행패냐는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지성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철문에는 시뻘건 글씨로 출입 금지라는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낡고 위험한 쓰레기장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지성에게 이곳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번쩍 안아 올려 보여주던 관람차 너머의 세상,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철문 틈 사이로 관람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바로 이 놀이공원을 세웠고 이제는 제 손으로 부수려 하는 강상건설의 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부서져가는 회전목마와 관람차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영광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의 눈에 악착같이 철문을 붙들고 늘어지는 소년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박상무는 옆에서 아이를 당장 치워버리겠다며 안달이 났지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무언가 간절하고도 무거운 진실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평생을 외면해온 저 녹슨 고철 덩어리 아래 깊이 묻어둔 마음의 짐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성은 자신을 끌어내려는 인부들의 팔을 뿌리치고 강 회장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 놀이공원을 7억에 다시 사달라는 말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지만 지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이공원의 설계도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과 자신이 왜 이곳을 지켜야만 하는지를 말입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공책에는 전문가도 알기 힘든 복잡한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아이가 어디서 훔친 서류를 들고 와서 사기를 친다며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단순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년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망한 건 단순히 오래돼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12년 전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축제라고 불렀던 그날, 유독 한 가족에게만 지옥이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어떻게 아는 것인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성은 차갑게 식어가는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회장의 발치에 자신이 직접 그린 새로운 도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된 이곳을 단번에 수천억 가치의 명소로 바꿀 수 있는 천재적인 계산이 담긴 보물지도였습니다. 강 회장은 홀린 듯 바닥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거를 알리는 마지막 사이렌 소리가 유원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구둣발 앞에 떨어진 낡은 종이 뭉치는 비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와 선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린아이의 낙서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강 회장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미세하게 떨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박상무는 질색하며 아이의 사기극에 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저분한 아이가 던진 쓰레기를 왜 직접 줍느냐며 강 회장의 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박상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 유원지의 동선 설계부터 전력 배분, 그리고 놀이기구의 하중 계산까지 완벽하게 분석된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이공원이 왜 만성적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왜 기구들이 자꾸 멈춰섰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이는 이 유원지가 망한 진짜 이유는 기구가 낡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와 낭비되는 유지비 때문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12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전문가들도 수개월을 매달려야 찾아낼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성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타고난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성은 폐허가 된 유원지 근처 골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파지를 줍고 식당 일을 하며 지성을 키웠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깊었습니다. 지성은 학교 공부 대신 유원지 근처를 배회하며 버려진 잡지와 고철 덩어리들 사이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한 번 본 숫자와 도면은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저장되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성에게 이 유원지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박물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이곳의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공사였던 강상건설은 안전점검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사건은 금세 잊혔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소녀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할머니가 잠든 밤마다 유원지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버려진 관리동에서 도면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최근 지성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담낭에 큰 문제가 생겼다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에게는 수술비는커녕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틸 식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밀린 병원비 독촉장이 쌓여갈 때마다 지성은 유원지의 설계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부지 아래 흐르는 지하수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하면 엄청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폐허가 된 고철들을 재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성은 강 회장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유원지를 다시 사는데 필요한 7억 원은 단순한 매입 자금이 아니라 강 회장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 비용이라고 말입니다. 박상무는 옆에서 펄펄 뛰며 당장 이 고아 녀석을 끌어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덩치 큰 인부들이 지성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지성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멈춘 관람차를 제가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 말은 강 회장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 같았습니다. 지성이 끌려간 뒤에도 강 회장은 빗물에 젖은 도면을 가슴팍에 꼭 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성은 할머니가 누워있는 차가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거친 숨을 내뱉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지성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어른들의 눈빛과 박상무의 비웃음이 떠올랐지만 지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결국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지성이 계산한 수천 개의 확률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 저편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성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도면의 계산이 정말 내가 혼자 한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지성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마른 손을 고쳐 잡으며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이며 지성이 고쳐 잡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무는 옆에서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낡은 병원에 회장님이 직접 오실 이유가 없다며 아이가 훔친 장부나 회수해서 빨리 경찰에 넘기자고 강 회장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박상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지성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에 보았던 그 정교한 도면들이 정말 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감정이나 추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고작 아이의 낙서 몇 장에 수억 원을 들릴 바보 같은 사업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성이 제안한 7억 원이라는 돈은 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미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아이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냉정하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원묵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지성에게 오늘 중으로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수술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술이 취소되면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지성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살 소년의 무력함이 병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강 회장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지성이 고개를 떨구며
할머니의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 그냥 애일 뿐이야. 아무것도 못 지켜. 소년의 나지막한 읊조림은 강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사고 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울부짖던 이름 모를 아이의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박상무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상무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강 회장의 매서운 눈빛에 눌려 결국 꼬리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지성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성이 들고 있던 낡은 공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수치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회전목마,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동선 같은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도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심한 듯 지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내가 계산한 수치들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그 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성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성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살리고 싶고 부모님이 사랑했던 그 공간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바랄 뿐이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밤 지성이 머물던 유원지 관리동의 낡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이 10여 년간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자료와 독학으로 깨우친 물리 법칙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렸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위해 포기했던 안전을, 이 어린 소녀는 가난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연구하며 지키려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병원비를 전액 대신 내주고 지성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놀이공원 전체의 유지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동 설계도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7억 원의 투자는 물론 이 놀이공원의 운영권까지 고려해 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만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던 박상무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기업 리조트 업계와 이 부지를 넘기기로 비밀 약속을 하고 뒷돈을 챙긴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천재성이 드러날수록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직감한 박상무는 지성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소년과 노신사 사이에 이제 막 피어난 신뢰의 싹 위로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던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성에게 삶과 죽음이 걸린 골든타임과도 같았습니다. 지성은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병실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병원의 하얀 조명 아래서 소년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이 대납해준 병원비 덕분에 할머니의 얼굴색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지성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성은 자신이 계산해낸 수치들이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할머니를 살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폐허가 된 유원지의 관리동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배선도와 배관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자라면 수개월이 걸려도 다 파악하지 못할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지성은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 복잡한 선들을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성이 주목한 것은 유원지 지하에 묻힌 거대한 수조와 배수 체계였습니다. 과거 시공 단계에서 무시되었던 지형의 특성을 이용하면
막대한 전기료를 잡아먹던 순행식 냉각 시스템과 조경, 용수 공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계산에 매달리는 지성의 곁을 지키는 것은 할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성은 연필이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도면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유지비 30% 절감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성은 기어코 3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동선을 전면 수정하고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고철들을 특수 베어링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세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성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종이 위에 그려진 새로운 유원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성의 행보를 가장 위태롭게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투자를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미 대기업 리조트 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부지 매각 도장을 찍어주기로 약속했던 박상무에게 유원지가 재건된다는 소식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박상무는 지성이 머물고 있는 병실 주변을 감시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저 조그만 아이의 손에서 나오는 종이 몇 장이 자신의 수백억 대 이권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박상무의 얼굴은 시시각각 일그러졌습니다. 박상무는 강 회장의 신임을 흔들기 위해 비열한 수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성이 참고하고 있는 유원지의 내부 기밀 서류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소문을 회사 내부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성이 과거 사고 유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이가 강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박상무는 강 회장에게 달려가 아이가 내놓은 수치들은 전부 조작된 것이며 어린아이의 천재성을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는 불순한 세력이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간질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상무의 보고를 받으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성이 내놓은 결과물들이 너무나 완벽했기에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지성이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1차 결과물을 전문가들에게 비밀리에 검토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설계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한 동선과 비용 절감 방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아이가 정말로 하늘이 보낸 선물인지 아니면 박상무의 말대로 위험한 독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성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나타난 지성은 며칠 사이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 앞에 서류를 내미는 소년의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지성은 박상무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이 설계한 유원지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될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과 확신에 찬 어조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무는 지성이 설명을 마칠 때마다 옆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린애가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사기를 친다며 강 회장에게 당장 아이를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박상무의 질문에 수치로 맞받아쳤습니다. 박상무가 제시한 기존 유지비 내역의 오류를 지성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잡아내자 집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이제 의심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소년을 몰아세우던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성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진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강 회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수행원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상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천재 소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더럽고 위험한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성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설계한 청사진이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빛을 발하던 그 시각, 박상무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비열했습니다. 이미 대기업 리조트 개발사와 맺은 비밀 계약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상무는 미리 매수해둔 보안팀 직원과 공모하여 지성이 머물던 병실과 관리동에 조작된 서류들을 몰래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은 강상건설의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1급 기밀 도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병실로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성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박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지성을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린애가 천재라는 탈을 쓰고 회사의 핵심 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파렴치한 죄목이었습니다. 지성이 밤새워 그린 도면들 사이에서 조작된 기밀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자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성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건 함정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성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고아 녀석이 회장님 눈을 속여서 한탕 해먹으려다 덜미가 잡혔다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손자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는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지성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을 믿어주었던 강 회장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상무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지성이 과거 사고 유가족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회장님께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며 이번 기술 유출도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년의 눈망울에서 보았던 진심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주변 임원들과 투자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거 없는 아이의 말에 휘둘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 회장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에게 주었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성이 정성껏 그렸던 설계도는 바닥에 떨어져 발자국에 더러워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박상무는 승전보를 울리듯 리조트 개발사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철거 일정을 앞당기자고 독촉했습니다. 그는 지성을 유치장에 가둬두고 할머니의 면회조차 막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술 보증이 취소되었다며 할머니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성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로 수천 개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었지만 어른들의 비열한 욕망이 만든 덫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지성은 박상무의 비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놀이공원 부지가 리조트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 세워진 모든 추억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고 흔적조차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고 박상무의 검은 속내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지성은 경찰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지성은 절망의 끝에서 자신이 도면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장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박상무조차 발견하지 못한 오직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강 회장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철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이미 포클레인을 유원지 정문에 대기시키며 최후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의 진심은 이대로 어둠 속에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지성의 귀에는 환청처럼 포클레인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유치장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놀이공원의 강제 철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유원지 정문에는 거대한 중장비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앞을 지키던 아이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화면 속에서 기세등등하게 인터뷰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그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성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소식은 면회를 온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수술 예정일이 바로 내일 오전으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성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밀린 병원비와 수술 보증금 7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은 취소되고 할머니는 강제로 퇴원 조치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박상무가 철거 예정일과 할머니의 수술 마감 시간을 똑같이 맞추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성은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놀이공원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했고 놀이공원을 지키려니 할머니가 돌아가실 위기였습니다.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했습니다. 난 그냥 애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 지키는데. 지성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성의 낡은 가방에서 종이 뭉치 하나가 툭 삐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박상무가 조작된 증거라며 몰수하려다 경찰이 증거물로 분류해 지성에게 잠시 돌려준 관리동 지하 깊숙한 곳에서 가져온 먼지 쌓인 서류였습니다. 지성은 텅 빈 눈으로 그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그 끔찍한 붕괴 사고의 상세 기록부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지성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지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옆에 적힌 비고란의 메모가 지성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안전점검 미실행 마이너스 시공사 지시. 그리고 그 지시자로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강상건설의 강만수였습니다. 지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성은 그동안 강 회장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까? 소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설계 변경을 주도하고 현장 소장에게 뇌물을 주어 부실 공사를 지시한 실제 담당자의 결제 사인이 박 상무의 젊은 시절 이름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박 상무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유원지를 서둘러 철거하려 했던 것이고 강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지성은 차가운 유치장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놀이공원은 부모님의 무덤이었고 자신을 도와준 노신사는 부모님을 죽게 만든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박상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지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묻어두고 할머니의 생명을 위해 박상무가 내민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진실을 향해 마지막 승부를 던질 것인지 말입니다. 철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성은 떨리는 손으로 몽당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예전에 남겨주었던 개인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의 눈을 피해 지성은 서류 여백의 수치가 아닌 강 회장의 심장을 꿰뚫을 단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그날 멈춰버린 대관람차 꼭대기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거반의 포크레인이 유원지 입구의 조형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할머니의 수술은 취소될 것이고 지성은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의 안색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성이 유치장에서 보낸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이 던진 진실의 불씨가 드디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지성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안색이 창백해진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지성이 보낸 그 낡은 사고 기록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노신사는 소년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성이 서류에 적은 그 한 문장, 11시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라는 말에 강 회장의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2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 대관람차에 갇혀 있던 한 남자가 무전기로 외쳤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면 반드시 살아서 내려가겠다는 그 처절했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지성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강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유치장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안전점검을 미루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이 이 영특한 아이의 부모를 앗아갔다는 사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지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그런 강 회장을 원망하는 대신 차분하게 서류의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강 회장조차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이 점검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핵심 부품의 교체 자금을 빼돌리고 가짜 부품을 끼워 넣은 것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박상무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박상무는 강 회장의 실수를 방패 삼아 자신의 거대한 비리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수술 시간이 이제 겨우 1시간 남짓 남아 있었고 유원지의 포클레인은 이미 본관 건물을 허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지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며 비서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수술비를 즉시 입금하게 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켰습니다. 지성은 차 안에서 할머니의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비겁한 장난은 끝낼 것이며 지성의 부모님이 사랑했던 그 공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 박상무는 유원지 철거 현장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관리동 건물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십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은 박상무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하며 강 회장에게 왜 이곳에 오셨느냐고 물었지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박상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들고 온 감사 자료와 12년 전의 사고 기록부를 박상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리조트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 사본과 비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까지 쏟아져 나오자 박상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현장의 모든 중장비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7억 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상무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도착해 있던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성을 모함하고 할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했던 박상무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부들과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성을 옆에 세우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놀이공원의 진짜 주인이자 우리 회사의 양심을 깨워준 스승이라고 말입니다. 철거를 위해 세워졌던 포클레인의 시동이 하나둘 꺼지고 유원지에는 12년 만에 고요하지만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성은 멀리 보이는 낡은 대관람차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곧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포클레인이 멈춰선 유원지 정문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강상건설의 창업주인 강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강 회장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야윈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소년 지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억 자산가인 노신사와 혜진 운동화를 신은 어린 소년의 기묘한 조합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은 죽기보다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성이 건네준 낡은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1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원지 붕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공사비를 아끼려 했던 자신의 탐욕과 부실을 묵인했던 비겁함이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 앞에서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박상무라는 악마가 이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부모를 잃은 이 소년까지 사기꾼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지성이 작성한 새로운 설계도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도면은 단순한 건축 계획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했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소년이 1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완성한 참회의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강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내려놓고 유원지, 부지를 지성의 이름으로 된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지성에게 강 회장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복수를 꿈꾸며 접근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성은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기 전 이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으며 관람차를 탔던 그 짧은 기억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성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복수를 위해 이곳을 부수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실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이곳이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슬픈 장소가 아니라 다시는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수많은 시니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성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 내민 따뜻한 손길은 강 회장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책임과 용서라는 거대한 파도가 비정했던 세상을 덮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성은 강 회장의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원수와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지성의 이야기를 듣던 시청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상무의 비열한 행각에 분노하던 민심은 소년의 숭고한 용서에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강상건설 내부에 숨어있던 박상무의 추종 세력들은 순식간에 힘을 잃었고 회사는 지성의 천재적인 설계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멈춰섰던 관람차가 다시 돌기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지성은 할머니의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할머니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지성은 이제 아무 걱정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유원지 철거반이 떠난 자리에는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딱지가 붙어 있던 낡은 철문이 열리고 소년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창밖으로 보이는 유원지의 관람차를 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유원지 정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차가운 팻말 대신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폐허였던 이곳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성이 밤을 새우며 그려냈던 설계도는 현실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놀이공원으로 부활했습니다. 개장 첫날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들과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찾아온 노년층 시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성은 이제 해진 운동화 대신 깔끔한 단복을 입고 정문에 섰습니다. 소년의 곁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와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강 회장이 함께였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지성이 설립한 어린이 안전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지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철문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와 슬픔의 대상이었던 그 문이 이제는 환희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행을 맞이한 것은 눈부시게 새로 칠해진 대관람차였습니다. 그 관람차의 이름은 지성의 꿈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관람차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자 지성은 할머니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탑승했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 대신 부드럽고 경쾌한 기계음이 기분 좋게 들려왔습니다. 관람차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수록 유원지 전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무의 탐욕이 묻어있던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작은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성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라고 말입니다. 12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시원한 바람과 함께 흩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렸던 세상을 소년이 다시 세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내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지성은 강 회장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지성은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성이 설계한 동선 덕분에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질서 정연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고 현장이었던 장소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아름다운 분수대가 세워졌고 그 물줄기는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박상무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지성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 아름다운 흉터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유원지는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성은 할머니와 함께 회전목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천막에 덮여 흉물처럼 서 있던 목마들이 이제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문득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부모님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꿈의 설계자이자 한 노인의 영혼을 구원한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강 회장은 지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부모님이 사고 당일 지성에게 주려고 샀다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낡은 곰 인형과 편지였습니다.
강 회장이 12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아들 지성아, 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성은 인형을 품에 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원지의 대관람차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출입 금지였던 그 자리에 가득 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비정했던 세상에 던진 소년의 용기 있는 제안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지성은 이제 매일 아침 유원지 문을 열며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안전하며 누구나 다시 꿈꿀 수 있는 그곳에서 소년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하루도 지성의 꿈처럼 언제나 빛나길 바라며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